너 같은 답답이랑은 진작 헤어지고 싶었어. 매일 멍하니 있고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결혼식 날 아이 손을 잡고 앞에 나가 우리 가족의 시작을 알리려는 그 순간 아내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눈물로 매달리던 사람은 어느새 독서를 퍼붓고 있었고 그 말 한마디가 2년 넘게 이어진 관계의 모든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호텔로 드나든 사진, 상간남의 문자, 심지어 법정에서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주장하는 저들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게 진실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아이를 속이며 다른 남자와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던 거죠.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에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서울에서 작은 설렁탕집을 운영하며 살아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올해 48이 된 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루를 버텨왔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곧 제 삶의 중심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문을 열고 밤늦게 불을 끄는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흘린 땀이었기에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7살이 된 아들 윤우가 집 문을 열고 달려와 제 허리를 끌어안는 그 순간만큼은 피곤이 한꺼번에 풀렸고 아내 은주가 건네는 짧은 인사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는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균열은 가장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는 말을 예전엔 실감하지 못했지만 그해 겨울 돌아보면 이미 모든 조짐이 나타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고 화면을 볼 때면 손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며 발길을 최소로 낮춰 놓았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서면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애쓰면서도 화면을 뒤집어 놓는 습관이 생겼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면서 퇴근 후의 동선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식이 길어졌다는 말, 갑자기 잡힌 야간 업무, 예전엔 없던 친구 모임까지 설명은 늘 그럴듯했지만 이유 없는 불편함이 뒷목을 타고 오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내의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하루 종일 서류를 만지던 사람이 갑자기 내일 관리를 정기적으로 받기 시작했고 머리도 자주 손질했습니다. 자신을 가꾸려는 변화라고 넘기려 했지만 변화의 방향이 집이 아닌 밖을 향해 있다는 사실은 이상하리만큼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믿어주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고 의심의 언저리를 억지로 외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은주가 샤워실로 들어가고 난 뒤 거실 탁자 위에 무심히 놓인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굳이 손도 대지 않았을 텐데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손끝을 끌어당겼습니다. 화면을 스치자 불이 들어왔고 낯선 번호의 알림이 떠올랐습니다. 문구의 반쪽이 제 눈을 박았습니다. 오늘 좋았어. 다음엔 더 오래. 그 짧은 문장은 제 삶을 정면으로 갈랐습니다. 아니라고, 오해일 거라고,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되뇌었지만 이미 손가락은 기억 속에 묻혀있던 잠금 패턴을 따라가고 있었고 망설임은 한 번도 제 몸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메신저가 열리고 읽고 싶지 않았던 문장들이 화면 가득 제 얼굴을 향해 펼쳐졌습니다. 말끝마다 엉겨붙은 온기, 남의 것이 틀림없는 호칭, 둘만 아는 시간을 암시하는 표시들까지 줄줄이 이어져 있었고 그 모든 흔적이 제 안에 있던 환상을 산산조각 내며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몸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손끝이 얼어붙었지만 화면은 잔인할 만큼 또렷하게 모든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이 기울기 시작한 시작점이었고 제가 무너져 내려야 할 이유는 아직 끝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이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남편은 그냥 의무감으로 같이 사는 거야. 빨리 이혼하고 당신이랑 새 출발하고 싶어. 스크롤을 내릴수록 쏟아지는 문장들 사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문구들이 군데군데 섞여 있었고 한눈에 봐도 은밀한 사진들이 메시지 중간중간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호텔로 보이는 조명이 어슴푸레한 방 안에서 둘이 얼굴을 맞댄 셀카, 침대 위에 앉아있는 사진, 손을 맞잡은 클로즈업 도무지 부부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밤도 기대되라는 말과 함께 하트가 연달아 날아가고 있었고 은주는 그 메시지에 매끄럽게 하트를 보내며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동시에 상상도 못한 생각들이 빗물처럼 들이쳤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무리 애써 다른 가능성을 찾으려 해도 이미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를 스치는 건 단 하나, 기록해야 한다. 였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끝내기 전에 모든 걸 담아야 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화면을 잡기도 어려웠지만 정신을 붙잡고 제 핸드폰 카메라로 그녀의 메시지와 사진들을 가능한 한 많이 찍었습니다. 그중 가장 노골적인 문장들과 사진들을 빠르게 저장한 뒤 원래 있던 자리로 핸드폰을 조용히 되돌려 놓았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고 머리를 감싸며 나오는 은주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윤우는 잤어? 저는 온 힘을 다해 표정을 관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조금 전에 재웠어.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삼켰고 손끝으로는 리모컨을 돌리며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아내는 별 의심도 없이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고 그 등을 바라보는 제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의 얼굴이 낯설었고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사람, 우리 윤우의 엄마가 맞는지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멈추지 않는 회전목마처럼 끊임없이 돌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따져야 하나?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을까? 이혼을 한다면 윤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그 어떤 것도 선명한 답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 하나만은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넘길 수 없다는 것. 제 인생이,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걸 그냥 두고 볼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고도 긴 밤이 끝나고 다시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식당으로 향했고 아내도 평소처럼 메이크업을 마친 채 출근했습니다. 겉모습은 같았지만 제 안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은 제게 아주 분명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 점심 장사를 마친 뒤 손님들이 뜸해진 틈을 타 저는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불륜 증거 수집, 탐정사무소, 배우자 외도 조사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제 삶에 닥친 현실이 된 것이었고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메시지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결정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여러 사무소를 문의한 끝에 가장 신뢰가 가는 곳을 찾아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중년의 탐정은 제 말을 차분히 들은 뒤 한 문장으로 제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증거가 움직일 시간입니다. 의뢰인께서 발견하신 메시지만으로도 정황은 충분히 파악됩니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현장 증거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어디서, 언제,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탐정의 차분한 설명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비용은 적지 않았지만 이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돈이 아니라 제 삶을 되찾는 일이었고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무실로 와주십시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결과인데도 현실로 다가오자 온몸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탐정은 노트북을 열고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장은 은주가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 병원 근무 중인 시간대였습니다. 다음 장에는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 속 상관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의 남자.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2시간 뒤 나오는 장면까지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탐정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사진은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고급 호텔 로비, 아내와 그 남자가 함께 체크인하는 장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 날짜는 토요일, 제가 윤우를 돌보며 집에 머물렀던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친구 결혼식에 다녀온다고 했고 새벽까지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저 신부 친구들과 뒤풀이라도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카드 사용 내역도 추적해봤습니다.
탐정은 몇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바부인 명의로 결제된 기록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대부분 주말 혹은 평일 오후. 단발적이지 않았습니다. 주 23회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진 만남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많았다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시간들 동안 저는 무슨 얼굴로 그 사람을 믿고 함께 살아왔던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저를 속일 수 있었는지, 어떻게 매번 눈을 마주보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정은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정리돼 있습니다. 사진, 영상, 위치 기록, 날짜별 정리 법적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저는 그 USB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열해 가까이 함께한 부부의 시간이, 가족이라 믿었던 모든 신뢰가 이 조그만 기계에 담긴 대신으로 갈아엎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윤우가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빠. 밝게 웃으며 달려오는 아들을 품에 안자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곧 다가올 커다란 폭풍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 앉아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퇴근한 아내는 평소처럼 웃으며 오늘 저녁은 뭐야? 라고 물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였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단숨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이게 뭔지. 잠시 아무 말도 못하던 아내는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날 미행했어. 탐정을 고용해.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다니.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 모멸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생활 침해. 그게 지금 중요해? 당신이 한 일부터 말해. 그제서야 아내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눈물을 쏟으며 아내가 말했지만 그건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용서. 그게 한두 번이야. 몇 달을 속였잖아. 나한테도 윤우한테도 거짓말하면서 다른 남자랑 호텔을 드나들었잖아. 그게 실수야? 아내는 더 크게 울었지만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거야. 이제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지. 저는 조용히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위자료 청구 및 이혼 소송 관련 서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이미 충분히 상담을 마친 상태였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함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다 끝났어. 이제 남은 건 이혼과 책임 묻는 일뿐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내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래, 너 같은 답답이랑은 진작 끝냈어야 했어. 매일 똑같은 일상에 찌들어서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주제에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칼보다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묵묵히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법정에서 보자. 아내는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침실 문을 조용히 닫고 윤우 옆에 누웠습니다. 아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아무리 길고 힘든 싸움이더라도 끝까지 버텨내겠다고. 며칠 뒤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던 날이 떠오릅니다. 벽을 가득 채운 법률 서적들, 조용한 조명의 상담실, 차가운 분위기. 그곳에 앉아있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건가? 현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호사는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부터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 남자에 대한 소송 준비였습니다. 신상 정보를 확보하고 탐정이 수집한 자료 외에도 카드 내역, 통신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서류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 속을 묵묵히 걸어야 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약 한 달 후
첫 번째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곳에는 상간남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그 남자를 직접 마주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키도 작았고 표정은 오히려 불안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더 비열하게 느껴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제 변호사가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호텔 출입 사진, 오피스텔 방문 장면, 카드 사용 내역, 메시지 기록까지. 그 남자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다 그의 변호사가 믿기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제 의뢰인과 박수진 씨는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나눈 사이입니다. 정신적 교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였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혈압이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가정을 파괴하고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남기면서 그게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변호사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법정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말은 우리가 합니다. 저는 주먹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신 제 변호사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혼인 공동체를 침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우발적이지 않고 반복적이며 계획적인 만남이었고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식당 문을 조기 폐점해야 했고 수입은 당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간남 측은 여전히 진정한 감정, 서로를 사랑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지만 판사는 증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승소였습니다. 법이 제 고통을 인정해 준 거였습니다. 상간남은 창백한 얼굴로 법정을 나섰고 저는 조용히 변호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혼 소송을 준비하셔야겠네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판결문을 손에 꼭 쥐고 걸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금액보다 그 판결 자체가 제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 주었고 제 분노와 슬픔이 부당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와의 이혼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아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순순히 합의할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재산 분할과 양육권을 놓고 싸우자고 나선 겁니다. 윤우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일만 하느라 아이한테 신경도 못 쓰잖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윤우를 챙기고 안고 재우고 아팠을 때 옆에 있어준 건 늘 저였는데 그 모든 순간을 외면한 채 그런 말을 하다니요. 이혼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 조정위원 앞에 마주 앉은 아내는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윤우한텐 엄마가 필요해요. 조정위원은 양쪽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며 합의를 이끌려 했지만 재산 분할 비율, 양육권, 면접 교섭권, 양육비까지 모든 항목에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몇 차례의 조정 끝에도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본격적인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얼마나 길고 지독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첫 번째 이혼 재판. 아내 측 변호사는 원고는 가정에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영업에만 내달려 가족과의 시간을 갖지 않았고 피고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막혔습니다. 가정을 위해 일한 것이, 아이를 위해 버틴 것이 죄가 됩니까? 제 변호사는 제가 윤우를 돌본 기록, 어린이집 상담에 참석한 내용,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꼼꼼히 정리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한 달에 한 번 열릴 뿐 매번 진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는 끊임없이 새로운 주장을 펼쳤고 그때마다 우리는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서류, 통화 기록, 사진, 증언. 지치고 지쳐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격해져 법정 안에서 고성이 오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냉정을 유지하십시오. 판사의 말이 들려도
제 인생이 걸린 문제 앞에서 어떻게 담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혼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제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드는 첫 생각은 오늘은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 그것부터였습니다. 새벽같이 시장에 다녀와 식당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틈틈이 변호사와 통화하고 저녁에는 윤우를 챙기고 밤에는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나날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가 따로 살기 시작했지만 면접 교섭권을 주장하며 주말마다 들락날락했습니다. 문제는 아이를 만나러 올 때마다 저와 말다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윤우 데리고 외출해도 되지? 안 돼. 판사 허락 없이 안 돼.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애 엄만데. 현관 앞에서 오가는 말다툼. 그 소리에 윤우는 방 안에서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이의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창 말을 배울 나이인데도 입을 꾹 다문 채 장난감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윤우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우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물어보면 항상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죠. 그냥요. 담임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윤우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해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대략 설명했고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다 느껴요. 아버님, 윤우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밤이면 윤우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빠, 울면서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달려가 안아주면 땀에 젖은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무서운 꿈 꿨어? 달래주면 윤우는 제 품에 파고들며 흔꼈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요? 왜 우리랑 안 살아요? 그 질문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바빠서 그래. 곧 다 해결될 거야. 아이도 거짓말이라는 걸 알겠죠. 그래도 안심시키기 위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은 처음엔 2달에 한 번이었지만 점점 3달에 한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법원 일정이 밀리고 또 밀렸습니다. 한 번 연기될 때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다 그렇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셔야 해요. 하지만 인내도 한계가 있는 법이죠. 어느 날 법원 대기석 벤치에서 소송 서류를 넘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한 여자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지쳐 보이는 얼굴, 초점 없는 눈빛, 왠지 모르게 제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눈이 마주쳤고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혼 소송 중이세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저도요. 벌써 1년 넘게 끌고 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지현, 34살,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운 그 상간남이었던 겁니다. 혹시 박수진 씨 아세요?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게 제 아내입니다. 지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김도윤 씨세요? 위자료 소송 걸었던 분 맞으시네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동질의 고통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법원 1층 카페테리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잔을 앞에 두고 조심스레 서로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지연 씨도 저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남편은 재산 분할과 양육권을 두고 계속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와서 약을 먹고 버텼어요. 분노, 배신감, 자책감 다 뒤엉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지연 씨의 손이 컵을 잡고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7살 아들이 있는데 아이가 점점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지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불쌍하죠. 어른들 잘못인데 아이들이 다 감당하니까요.
그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꺼내놓으며 묵묵히 공감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연 씨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재판이 있는 날 우연히 마주치면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고 때론 전화로 하소연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재판 연기됐어요. 이러다 몇 년은 걸리겠네요. 저도요. 제 변호사는 최소 2년은 각오하래요. 서로의 고통을 나누면서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습니다. 어느 주말 윤우와 함께 공원 산책을 나갔다가 지연 씨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분도 산책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걷기 시작했죠. 윤우는 처음엔 약간 낯설어했지만 지연 씨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걸 알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상 받았어요. 정말. 우와, 윤우는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지연 씨는 아이와 대화하는 게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교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윤우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를 나누고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윤우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온 아들의 웃음인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고 윤우는 옆에서 나뭇가지를 들고 그림을 그리듯 놀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네, 여전히 약 없이는 잠을 못 자요. 최근엔 우울증 진단도 받았고요. 그래도 도윤 씨랑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게 큰 위안이 돼요. 그 말에 저도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누군가 내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 준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해가 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또 만나요. 윤우는 손을 흔들었고 지연 씨도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빠, 그 선생님 좋은 분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래, 기회가 되면 또 만나자.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되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그날 밤 윤우를 재우고 나서 지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윤우가 정말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윤우 참 따뜻하고 착한 아이예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이혼 소송이 1년을 넘어가자 주변에서는 하나둘씩 조심스럽게 조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그냥 적당히 합의하고 끝내는 게 어때? 이렇게 오래 끌면 너만 힘들어. 친구들의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끝까지 가야 해.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고 윤우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까. 아내 측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요구사항을 계속 제시해왔습니다. 양육비를 더 올리자.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조정하자. 면접 교섭권을 넓혀야 한다. 매 재판 때마다 새로운 주장들이 등장했고 저는 그때마다 대응 자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상대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지치게 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입니다. 그럴수록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 경영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재판 준비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다 보니 장사에 집중할 수 없었고 손님들도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직원을 더 둘 여유도 없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습니다. 매출이 줄고 생활비까지 빠듯해졌지만 변호사 비용은 계속 나갔습니다. 재판 참석을 위해 식당 문을 닫는 날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느덧 윤우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요즘 윤우가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들과 잘 어울리려 하지 않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권유받았고 상담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아이가 꽤 심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가정이 안정되어야 아이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밤이면 윤우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꿈 꿨어요. 무서웠어요. 작은 몸을 꼭 안아주면서 저는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윤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순수한 아이가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빠가 빨리 해결할게. 조금만 참아줘. 약속했지만 사실 저도 언제 끝날지 몰랐습니다. 지연 씨와의 만남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대화들이 있었죠. 어느 날 지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요즘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요. 우울증이 심해져서요. 약도 먹고 상담도 받는데 그래도 밤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녀의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밤에 잠을 거의 못 자니까. 낮에도 멍하고 일하다가도 문득 화가 치밀어요. 제 고백에 지연 씨는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우리 언제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끔은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미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견디는 건 정당한 결말을 위해서잖아요. 그들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우리는 떳떳하게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죠. 지연 씨의 눈빛에 조금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죠. 도윤 씨 다행이에요. 혼자였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함께 공원을 걷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우도 지연 씨를 만날 때마다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나게 이야기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조금은 놓였습니다. 어느 날 지연 씨가 윤우에게 책을 건넸습니다. 윤우야,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이야. 재미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윤우는 눈을 반짝이며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날 밤 윤우는 그 책을 읽으며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잠자기 전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지연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선생님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아이의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연 씨는 이제 단순한 위로를 넘어 제게도 윤우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감정인지 아니면 고통의 시기를 함께 견디며 생긴 일시적인 의지인지, 게다가 아직 이혼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감정을 품는다는 게 정말 괜찮은 일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던 중 드디어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 씨, 다음 달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셨어요. 2년 가까이 걸린 긴 싸움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쁘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최종 재판일이 다가오자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전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채 아침 일찍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저쪽에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수없이 마주했지만 그날따라 그녀는 더욱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윤우의 엄마였던 사람,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최종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한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재산 분할은, 판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지만 첫 문장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혼이 인정되었고 윤우의 양육권은 제가 갖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법정을 나서려는 순간 아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이겼네.
만족해.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긴 게 아니야. 그냥 끝난 거지.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아내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모든 게 정말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서류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 발걸음이 무척 가벼웠습니다. 2년 가까운 지옥 같은 시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진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유. 가장 먼저 윤우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윤우야, 이제 다 끝났어. 아빠랑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 지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 씨, 드디어 이혼 판결이 났어요. 짧은 문장 속에 지난 2년의 고통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한 달쯤이 흐른 뒤 나는 조금씩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식당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있었고 윤우도 눈에 띄게 밝아졌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 안에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사라진 느낌이었다. 더 이상 법원에 불려나갈 일도 없고 아내와의 소모적인 말다툼도 끝났다. 비로소 나는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연 씨 역시 곧 이혼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저도 이제 곧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송이 거의 끝나가요. 그녀의 목소리엔 조심스러운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견뎌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때로는 말없이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어느 주말 나는 용기를 내어 식사를 제안했다. 이번 주말 시간 되세요? 감사의 뜻으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녀가 말했다. 좋아요. 윤우도 데리고 오세요.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우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윤우는 지연 씨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다. 선생님, 지연 씨도 웃으며 윤우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 윤우 많이 컸네.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좋아요. 어제는 미술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았어요. 윤우의 밝은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저 아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하루였다. 식사하는 동안 우리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그래도 이렇게 끝나서 다행이에요. 내가 말하자 지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도윤 씨 아니었으면 저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같이 버틸 수 있어서 진짜 다행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식사 후 우리는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윤우는 앞서서 뛰어다녀 놀았고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연 씨,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었고요.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해요. 그런데 그 시작에 지연 씨도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그녀는 놀란 듯 했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도 사실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먼저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천천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 상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우리는 이제야 겨우 끝에 도달했는데 다시 상처 입을 이유는 없었다. 천천히 가면 된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내가 말했다. 지연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윤우도 지연 씨를 정말 좋아하고요. 전 진심이에요. 그러자 그녀가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저도요. 도윤 씨와 윤우랑 함께 있으면 저도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천천히, 하지만 진심으로 시작해봐요. 그날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서로를 만나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세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영화를 보고 놀이공원에도 가고 때로는 집에서 같이 요리도 했다. 윤우는 지연 씨를 점점 더 따랐고 어느 날은 선생님이 우리 집에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정도였다. 몇 달이 흐른 뒤 지연 씨의 이혼도 마침내 확정되었다. 이제 그녀도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식사를 마치고 있는 자리에서 윤우가 갑자기 물었다. 아빠, 지연 선생님이 우리 엄마가 되면 안 돼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나와 지연 씨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윤우야, 그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 순간 지연 씨가 먼저 윤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윤우야, 선생님도 그랬으면 좋겠어. 선생님도 너랑 아빠랑 계속 함께 있고 싶어. 그 말에 윤우는 두 눈을 반짝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진짜요? 와, 신난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반응에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윤우가 잠든 후 저는 지연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조용한 거실, 은은한 조명 아래 저는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연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윤우도 지연 씨를 엄마로 원하고 있어요. 우리 셋이서 새로운 가정을 함께 꾸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연 씨의 눈가가 금세 촉촉해졌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도윤 씨랑 윤우랑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는 곧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소박하고 진심이 담긴 예식을 원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만 초대해서 진정한 축복 속에서 시작하고 싶었죠. 양가 부모님도 우리를 따뜻하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 다 많이 힘들었잖아. 이제는 꼭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작은 예식장을 예약했고 초대한 하객은 20여 명 남짓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려한 것보다 단아한 게 좋겠어요. 우리 결혼은 과시가 아니라 새 출발이니까요. 그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에겐 값비싼 장식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윤우는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가족 되는 거예요? 그 밝은 눈빛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에게 다시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물론 지연 씨가 윤우의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아이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우리는 예식장을 미리 방문했습니다. 작고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거예요. 지연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행복을 지켜낼 거예요. 서로를 믿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꼭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린 충분히 아팠어요.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결혼식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별빛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내의 배신, 긴 소송, 윤우의 눈물,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낸 끝에 지금의 우리가 있었습니다. 지연 씨를 만난 것도, 윤우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도 그 모든 아픔을 지나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따스한 햇살이 방 안가득 쏟아졌습니다. 윤우를 깨워 예복을 입히고 저도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조금 긴장되어 있었지만 입꼬리에는 어느새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그렇게 다짐하며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초대한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형제들, 단골 손님들과 지연 씨의 동료 교사들 모두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축하한다. 도윤아, 정말 잘 됐다. 친구들이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고 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진짜 행복만 하자. 신부 대기실에서 지연 씨는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단아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도윤 씨 떨려요. 정말 꿈만 같아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진짜예요. 우리 정말 결혼하는 거예요. 윤우는 작은 링보이 역할을 맡아 반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작은 쿠션 위에 반지를 조심스레 두 손으로 들고 아이답지 않게 진지한 표정으로 연습을 하고 있었죠. 윤우야, 긴장되니? 아니요. 아이의 단단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되는 날이니까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아이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죠.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식 시작 10분 전 하객들은 이미 자리에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손에는 땀이 맺히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뒤쪽 문이 벌컥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쏠렸고 그곳에 선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바로 전처 박수진, 그리고 그녀의 불륜 상대였습니다. 둘 다 어수선한 옷차림에 얼굴엔 저기를 품은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이 날카롭게 소리쳤고 예식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고 사회자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주저없이 복도 중앙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 결혼식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제 옆에 있던 친구가 막아서려 했지만 저는 조용히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이 순간에 제가 흥분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거라 생각했죠. 무슨 일이세요? 가능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저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재산 분할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받을 게 더 있다고. 어이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미 법원의 판결도 끝났고 재산도 정식으로 나눠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게 법적으로 마무리됐잖아요. 하지만 수진은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야. 당신 식당 수익 숨겼잖아. 세금도 제대로 안 냈을 거고. 터무니없는 말이었죠. 제 식당 수익은 세무서에 투명하게 신고했고 모든 서류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우 양육권도 다시 소송할 거야. 내가 엄마인데 왜 내가 못 키워? 점점 감정이 격해지던 수진의 옆에서 상간남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건 정당한 요구예요. 그의 목소리는 오히려 불쾌감을 더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결혼식 망치러 온 거야? 양가 부모님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지연 씨의 아버지는 앞으로 나서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는 겁니까? 하지만 수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 남자는 아직 나한테 빚이 있어요. 이제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상간남 역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 순간 제 뒤에서 윤우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겁에 질린 목소리로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고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결혼식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고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본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당신들 지금 불법 행위를 하고 있어요. 경찰이 올 겁니다. 정당하게 처리하세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상간남이 뭔가 말하려다 주변을 둘러보며 입을 닫았습니다. 하객들 여러 명이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을 찍고 있었거든요. 다 찍혔네. 이건 명백한 방해 행위야. 결혼식 망치려 하다니 미친 사람들 아냐? 수진과 상간남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경찰이 들어왔고 분위기는 급속히 정리됐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경찰이 물었고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전처와 그 불륜 상대가 제 결혼식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거짓 주장으로 협박하고 있고요. 경찰은 수진과 상간남에게 다가갔습니다. 신분증 제시하세요. 수진은 더듬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시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관의 단호한 말에 결국 수진과 그 남자는 경찰의 인도로 예식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수진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이 결혼 인정 못해. 하지만 그 말에 반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식장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마치 커다란 돌덩이가 떨어진 듯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객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사회자는 당황한 얼굴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 그럼 예식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즉시 분위기를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조용히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들어 주십시오. 낮고 단단한 아버지의 목소리에 예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일은 제 아들과 이 며느리 될 사람이 지난 시간 동안 겪어야 했던 고통의 일부입니다. 저런 사람들로 인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버텨왔는지. 하지만 이제 그 고통은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부디 따뜻한 박수와 진심 어린 축복으로 이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주십시오. 하객들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지연 씨의 어머니도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런 사람들 말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 이제는 행복만 남았어요. 다 함께 축복해 줍시다. 그 순간 누군가가 먼저 박수를 시작했고 고지어 예식장 안에는 점점 더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아, 그딴 인간들 신경 쓰지 마. 결혼식 올려. 그래, 축하해. 정말 잘 됐어. 친구들의 응원, 하객들의 환호. 그제야 조금씩 예식장의 공기가 따뜻해졌고 지연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계속해요. 저 사람들한테 우리 행복 뺏기지 말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윤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유우야. 무서운 건 다 끝났어. 이제 우리 행복한 시간만 남았어. 제 품에 안긴 유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지연 씨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그 말에 지연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진정한 사랑과 용기로 다시 일어선 두 분의 결혼식을 계속하겠습니다. 음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윤우는 당당한 걸음으로 제자리로 돌아가 반지 쿠션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떨지 않았고 그 얼굴엔 작지만 단단한 미소가 있었죠. 입장곡이 울리고 지연 씨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버질로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가 함께 버텨온 시간들, 눈물과 상처, 그리고 회복의 순간들이 마치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연 씨는 제 앞에 다가와 섰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할 사랑과 신뢰, 그리고 앞으로 함께 살아가자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도 보셨듯이 이 두 사람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내며 진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서로에게 약속을 하려 합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 김도윤은 이지연을 제 아내로 맞이하며 약속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우와 함께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말들은 제 진심 그대로였습니다. 이어 지연 씨가 서약했습니다. 저, 이지연은 김도윤을 제 남편으로 맞이하며 약속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웃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윤우를 제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껴주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반지 쿠션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을 고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유우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우리에게 건넸고 우리는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의 첫 키스를 하시겠습니다. 주례의 말에 저는 지연 씨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키스했습니다. 예식장 안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진짜 잘 됐다. 하객들의 진심 어린 축하가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친구들은 눈물을 훔쳤고 부모님은 환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형은 저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도윤아, 진짜 수고했다. 예식이 마무리되고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하고 포옹하며 우리는 따뜻한 말들을 받았습니다. 도윤 씨,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이제 진짜 행복만 남았네요. 지연 씨, 유우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이라면 정말 좋은 엄마가 되실 거예요. 지연 씨의 동료 교사 한 분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놀라웠지만 두 분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알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 강인함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하객 한 분의 따뜻한 말에 지연 씨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연 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단골 손님들도 찾아와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장님, 장사하면서 힘드셨죠?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윤우 데리고 저희 가게에도 자주 놀러 오세요.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요. 그 따뜻한 말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피로연 장소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축하의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함께 잔을 들고 건배를 제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두 집안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모두가 잔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건배를 외쳤습니다. 건배. 식사 도중 제 친구 한 명이 마이크를 잡고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었죠? 처음엔 좀 놀랐지만 도윤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 진짜 멋있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친구는 지연 씨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두 분이 함께 겪은 고통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것,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연 씨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섞인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저는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간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오히려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와 제 아들 윤우, 그리고 지연, 우리 세 사람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요. 그때 윤우가 제 옆으로 와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 씨도 다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무너지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정당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끝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마지막 몸부림을 쳤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을 넘어섰습니다. 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힘이 실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이 행복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그 순간 우레 같은 박수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브라보! 정말 멋있어요. 행복하세요. 진짜 감동이에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저는 지연 씨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지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윤우가 두 손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야호,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 말에 웃음이 터졌고 제 아버지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들아, 정말 잘했다. 아버지 자랑스럽다. 어머니는 지연 씨를 꼭 안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우리 유무 잘 부탁한다. 지연 씨의 부모님도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피로연이 모두 끝나고 우리는 예식장을 나왔습니다. 이미 밤이 찾아왔고 어둠이 예식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앞에는 하객들이 모여 꽃가루를 뿌리며 마지막 축하를 건넸습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두 분. 그 따뜻한 환송 속에서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윤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 아빠가 멋지게 해결했잖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유우가 옆에 있어서 아빠도 용기가 났어. 지연 씨도 윤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윤우, 정말 씩씩했어. 엄청 자랑스러워. 창밖에는 도시의 야경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빛나는 불빛들 사이로 우리는 조용히 나아갔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이제 진짜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실감이 맴돌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난동이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이 된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당당한지를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었잖아요.
지연 씨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정말 끝났고, 이제는 시작만 남았네요. 집에 돌아와 윤우를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지연 씨가 제 옆에 와 조용히 기대었습니다. 오늘 정말 긴 하루였죠? 긴 하루였지만 좋은 하루였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의 시작이네요. 네, 진짜 시작이에요. 창밖으로 별빛이 총총한 밤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2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걸 잃었고 또 배웠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 이 소중함도 몰랐을 겁니다. 아팠기에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상처받았기에 진심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 오늘 당신이 법정에서 한 말 정말 멋있었어요.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그 말 진심이었죠? 지연 씨의 눈을 바라보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저와 윤우, 그리고 당신. 우리 셋의 행복을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누구도, 어떤 일도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환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윤우가 먼저 눈을 떠 우리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빠, 엄마, 일어나세요. 그 아이는 이제 자연스럽게 지연 씨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셋이 서로를 끌어안고 웃었습니다. 이 평범한 아침, 이 조용한 웃음,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윤우가 물었습니다. 오늘 뭐 해요? 지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셋이서 공원 가자. 그네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좋아요. 윤우는 벌떡 일어나며 방방 뛰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로 행복하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걸. 창밖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처럼요. 과거의 먹구름은 모두 사라졌고, 이제는 오직 밝은 미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 조용히 하지만 단단히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또 찾아온다 해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니까요.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